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게 기존의 중국이 하던 경제 체제, 산업 체제를 양적 생산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그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2024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과학 기술 수준이 한국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또 궁금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은 어떨 것이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대표적인 중국통 이철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그 사진 보셨어요? 김정은과 푸틴과 시진핑 나란히 셋이 앉아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거, 그 보는 거. 네. 아주 재밌고 그렇지만 씁쓸하죠. 지금 그 우리나라 계엄 사태 이후에 네. 그 관련된 한국 뉴스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중국도 지금 거의 하루에도 여러 번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타이완 같은 데서도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매일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러시아가 우리나라 보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래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전쟁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예. 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중국 경제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메가톤급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서 이제 좀 기대를 가져도 되나? 네. 저의 중국 펀드는 이제 좀 살아나는 것인가? 지금 중국 경제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예, 아직도 어렵고 그래서 다들 중국이 어떤 식의 새로운 정책을 필 것인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하반기 동안 내내 말씀하신 대로 메가톤급 조치를 연이어 내놨어요. 네. 근데 시장이 그때만 반응을 하고 사실 그 본질적인 그 조치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경제공작회의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죠. 경제공작회의라고 하면 연말에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게다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발표를 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되담을 수 없는 정책이죠.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크게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수 진작, 어떻게든 이 내수 소비 살리겠다라는 것과 물론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돈을 많이 풀겠다. 금융 완화. 이 두 가지 아닌가 싶은데 박사님은 뭐 혹시 다르게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 말씀이 맞고요. 단지 이제 그 우리나라 분들이 보실 때는 크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중국에서 이 통화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 또는 느슨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게 그 지난번 그 2008년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2010년 이후로 중국이 통화 완화라는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화 완화를 할 것처럼 얘기할 때도 신중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느슨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 완전히 밝혔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금융계는 완전히 그 환호작약입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증시는 올라갈 테니까. 그렇기도 하고 주가는 올라갈 테니까. 금융계 기업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딘가에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의 유턴이다. 그래서 역주기 정책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저 처음에 역주기가 뭔가 뭐 역주행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 역주기라는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었죠.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대증요법으로 이것이 원래는 돈을 좀 줄여야 되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당장 단기적으로 필요가 있으면 돈을 풀겠다. 그래서 원래 주기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도 정책을 행사하겠다. 그런 뜻으로 썼고요. 한 몇 년간 10조 원 풀어서 경기 진작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6조 원을 5년간 푼다고 했나요? 그래서 지방정부 재정 살리겠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번에 하나하나 다 구체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주가는 일단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상하이 종합지수나 이런 거. 그래서 벌써 지금 그 주가는 들먹이지만 그러나 이제 신중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금융이나 통화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를 했었고 네. 그래서 돈이 더 풀린다는 거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변화를 가져올 그런 정책을 기다렸다. 이런 네.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바로 그 실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데 이 정책의 난이도가 또 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물어보려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돈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시장을 보면 일단 9월 달부터 파격적인 조치가 나온 다음에 한 주가가 20%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좀 살아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얘기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주가도 한번 팍 뛰었다가 네. 또 펑 내려앉아서 그렇죠. 예. 그때 충격이 좀 있었고요. 부동산의 경우도 지금 당장 그 소위 네. 일선 도시라고 부르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같은 데가 네. 다시 좋아지는 신호를 보냈지만 중국이 넓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1급 도시가 좋은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해서 중국 전체 부동산이 좋아지는 거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선, 3선 도시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그렇죠. 그렇게 뭐 내수 진작 그리고 통화 정책 완화 이런 거를 편다면 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등장이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리고 이러면 뭐 GDP가 한 2.8% 떨어진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런 거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60% 정도의 관세를 때린다면 중국 말씀하신 대로 중국 GDP가 적어도 한 2% 정도 내외에서 예.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은 틀림없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준비해온 여러 가지들은 그걸 극복해서 더 좋아진다 또는 유지된다라는 것보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체계를 준비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중국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한 17% 정도? 예, 그게 원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이 그 가장 피크에 다다랐을 때가 한 71% 정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고 2009년 1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IMF 사태나 이 금융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받는 충격이 너무나 크다. 네. 이게 뭐 한 번, 두 번 오다가 이걸 언제나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을 못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대외 경제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8% 정도는 지금 낮아져 있고요. 네. 그다음 미국이 자꾸 제재를 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니까 대미 수출 비중도 줄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말씀대로 이제 20% 미만으로 이제 줄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더 미국과 독립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 3년 반 동안 진통제만 먹다가 트럼프라는 막강한 이제 또 상대가 나타나다 보니 아마 보약도 먹고 우황청심환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먹다 보니 네. 이게 자체적으로 좀 너무 뭐 기술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른 수준으로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번 그 경제공작회의 발표에서도 나오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게 기존의 중국이 하던 경제 체제, 산업 체제를 양적 생산력으로 보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는 부가가치도 별로 못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네. 이제 질적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질적 생산력 체계로 바꾼다라는 네. 것이고 그럼 어떻게 바꾸는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서 기술 개발이 그 해결책으로 등장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그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나라 과기부도 주요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수준 비교에서 중국이 한국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2024년에 공식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을 넘어선 겁니다. 중국은 일단 당장 발등에 불은
청년 실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20%대인가요? 아, 그럼 20%도 넘은 것 같고요. 중국 지방 정부에서 공무원 뽑는데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출신이 뽑혔다고 그 네. 정도로 이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정말 난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남방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수출 기업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중국의 SNS 같은 데 보면 이 길거리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거기에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우리로 치면 명동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들 이런 데들도 그 빈 점포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로 일선 도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뭐 상하이, 베이징 같은 데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가지게 되니까 생활이 안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실업 그 자체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중에 네. 그 까오산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트럼프 일기 때 네. 중국의 GDP가 얼마로 하락할 것인지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장밋빛 정황과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수치가 좋으면 취업률이 막 유지되든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실업률이 상승하고 예. 진전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의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SNS 계정이 다 이제 그 봉쇄됐고요. 네. 그 사람이 한 얘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물론 25%라고 하고 뭐 중국의 실업률 얘기 많이 했지만 중국보다 더 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 중에 또 한 15개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제 그 실업의 정의 자체가 이제 좀 틀리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야기하는 실업률을 그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그리고 그 꼭 까오산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지표가 진행됨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그 공식 발표 내용에도 네.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물론 그 얘기를 크게 하진 않습니다. 예. 표제로 단다든가 그렇진 않지만 안에 있는 그 문장을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취업에는 기여를 못하고 있다라든가 취업률은 다시 미약하나마 하락했다든가 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벌써 2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생산자 물가도 네. 지금 26개월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예,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면 우리가 아주 피부로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약간 상승 국면을 타도 생산자 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부품 같은 공급하고 그럴 거 네.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면 가격을 조금 올릴 수가 있는데 가격 올린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수가 얼어붙어 있다. 그렇습니다. 내수가 어렵다는 증거죠. 한 3개월 뒤에 왜 경기 지수를 내다볼 수 있는 PMI 네.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PMI. 그럼 50% 넘었던데요? 그게 넘었다는 게 50.1%였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PMI를 그 통계를 낼 때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통 50.1, 50.2, 50.3일 때는 글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54, 이제 몇 퍼센트 정도는 차이가 나야, 그러면 이제 좀 전환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국의 5%, GDP 5% 성장은 이제 물 건너뛰어 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3, 4분기는 잘 나왔거든요. 괜찮게. 5%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강하고요. 그런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5% 내외라고 얘기했으니까 5%에 조금 빠져도 뭐 목표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가장 주력하는 산업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한 나라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네네.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워낙 네네. 밸류체인이 많아서 네. 중국은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친 그 단순화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이제 도태해야 될 산업, 그리고 현재 돈을 벌어줘야 되는 산업,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산업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도태될 산업으로는 이제 철강, 방직, 예. 화공 이제 이런 것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새로 허가도 잘 안 해주거니와 네. 있는 그 공장들도 이제 줄여갈 생각인 거고요. 지금 현재 돈을 버는 지금 요게 우리 산업의 중점이 돼야 된다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수종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내놓지는 않았지만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또 제시를 했어요. 양회에서도 한번 나왔던 건데 AI 플러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결국 1월 달쯤에 미국이 얼마큼 실질적으로 센 공격 카드를 갖고 나올 것이냐, 중국을 향해서.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그것에 반격할 것인지, 그 반격의 폭과 강도, 여기에 따라서 좀 중국 경제가 또 한 번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나아가거나 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중국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거시적인 조치는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트럼프 2.0에서 무슨 관세가 확정이 되거나 다른 조치가 나온다면 그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시 경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잽을 날리는 그런 조치들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은 고정된 정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체계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 하나의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어떤 그 컨트롤 센터처럼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